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서정덕입니다. 11월 증시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11월 첫 거래일에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감으로 한번 하루를 마무리해봤는데 오늘은 그 기대감이 산산조각이 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장 마감을 이제 1시간도 채 놓고 있지 않은데요. 낙폭을 줄이기는커녕 낙폭이 커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파란불 들어와 있는데 자세한 증시 상황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현재 197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42%가량 낙폭이 굉장히 큰 모습인데요. 일중 차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도 낮았습니다. 2000포인트가 붕괴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1995포인트에서 시작을 한 코스피 조금 2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는 1997포인트까지는 갔지만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면서 현재 포인트가 저점에 가장 가까운 모습입니다. 수급 상한 확인합니다. 전 시간과 다름없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팔고 있고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개인은 411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13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만이 412억 원을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낙폭 큽니다. 610포인트 붕괴가 된 모습인데요. 608.8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려 2.8%가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일중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이 고가입니다. 624포인트에서 시작한 코스닥 계속해서 저점을 형성을 했는데요. 현재 608포인트까지 저점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파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합니다. 330억 원 정도 내다 팔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개인은 190억 원 정도, 기관은 120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기관은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매도 포지션을 바꿨는데 그 힘이 조금 강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팀장 오늘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양시장 크게 빠지고 있고 코스피도 2%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1.5% 정도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3%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대내적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이 낙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팀장님 오늘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지 좀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무엇보다도 미국 대선 불확실성, 트럼프 리스크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견인해왔던 유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위험자산 후퇴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놓고 본다면은 오늘 외국인의 대량 매도, 특히 선물 시장에서 대량 매도가 시장에는 하락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미 대선과 관련된 특히나 이제 미국 대선에서 격차가 좀 벌어졌다가 다시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주에서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이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럼 이제 이 코스피 코스닥 급락 원인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우리 코스피 코스닥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흔들고 있는 걸까요? 네, 첫 번째로는 미국 대선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 미국 FOMC의 결과를 앞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좀 관망하거나 경계 심리가 높아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 대선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가 유입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클린턴과 트럼프 지지율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들은 계속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었는데 어제 결정타가 된 것은 클린턴이 지속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던 여론조사에서까지도 지지율이 1%포인트까지 축소되고 있다 또는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트럼프 리스크가 빠르게 유입되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유가 하락도 부담스러운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연속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유가가 지금 46달러 선으로 내려앉았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0.8% 정도 하락하면서 46달러 초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대외 불확실성은 국내 수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물 시장에서의 매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또다시 한번 만 계약 정도 출회되면서 선물 시장 급락, 그로 인한 베이시스 약화, 그리고 대형주들 중심으로 약세 흐름들에 또 무엇보다도 코스닥 시장이 실적 시즌과 맞물리면서 중성주 급락세가 좀 시장에는 충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코스피, 코스닥 간의 엇갈린 흐름, 단적인 예를 들면 코스피가 상승을 하면은 중소형주가 좀 쉬어가고 중소형주가 쉬어갈 때는 대형주가 올라주면서 시장이 버팀목 역할을 해줬던 데 반해서 최근 대외 리스크들이 복합적으로 불거지면서 코스닥, 코스피 모두 좀 낙폭이 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좀처럼 장중 반등 시도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보니까 코스피가 197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10포인트가 지금 붕괴가 된 모습입니다. 지지선을 좀 넘어선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시금 반등의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것인지, 그럴 기대를 해볼 만한 상승 모멘텀이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는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제가 코멘트 드릴 때 보여드렸던 지수대는 이미 이탈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 보여드린 코스피 1980에서 1990포인트, 코스닥 620포인트는 이 지수대가 중요 분기점이었기 때문에 동지수대를 회복, 안착하는지 여부를 보고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는 불확실성 변수들이 워낙 많습니다. FOMC 회의도 있고요. 그리고 BOE, 그러니까 영국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8일에는 미국 대선, 그리고 9일에는 10일에는 우리나라 옵션 만기가 있고 11일에는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환율이나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대내외 변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조금은 매수타임을 좀 늦추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둘째 주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둘째 주까지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이런 불확실성들이 완화되고 해소되면서 안도감이 좀 유입될 수 있고요. 그리고 11일에는 중국 싱글데이라고 하죠. 광군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 4년 만에 한 15배 정도 성장한 온라인 최대 행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온라인 쇼핑 최대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광군제가 11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25일에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둘째 주까지의 대내외 이벤트를 지나면서 이제 연말 소비 시즌으로 진입한다는 것들을 조금은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둘째 주까지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한 뒤에는 불확실성 완화, 여기에 중국, 미국, 글로벌 소비 모멘텀이 좀 유입되면서 코스피 분위기 반전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잡아주신 밴드 하단을 다 뚫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지지선을 지금 잡기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지지선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50선 이하에서는 좀 매력적인 지수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1940포인트 전후로 연중 밸류에이션 하단, PBR 기준으로 하단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0포인트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운드 지수대이기도 하지만 올해 연중 최저치 수준이 600포인트, 590포인트 이 수준이거든요. 동지수대에서의 지지력을 확보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그 지수대에 왔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1985포인트, 620포인트를 회복하고 안착하는지 여부를 보고 좀 더 그 안착을 확인한 다음에 좀 더 매매 강도를 높여가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밴드 하단을 급하게 잡기보다는 안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당장 내일부터 FOMC 회의 새벽 우리 시각으로 4시면 이제 나올 거고요. 또 미 대선 다음 주에 있고요. 또 관군제 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불안정성을 갖고 가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중심 잡기가 참 어려워요.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전략 좀 세워주세요. 말씀드렸던 지수대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 코스피 1940포인트, 1950포인트 지지선, 그리고 1985포인트를, 안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0포인트, 그리고 620포인트를 안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업종이나 대응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광군제,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더 높여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증시 흐름을 보면은 수출주들이 그나마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낙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이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와 있고, 중국, 그리고 미국 소비 모멘텀이 유입될 경우에는 IT 중심, 반도체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좀 계절성을 뚜렷하게 보였다는 점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화장품, 의류 이쪽을 좀 포인트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 그러니까 특히 온라인 쇼핑 쪽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에 단연 1위는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2위가 의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위가 의류고 3위가 IT 기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11월 말까지 이런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화장품, 의류 업종에 좀 포인트를 놓고 대응 전략을 맞춰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가 1950선 이탈, 그리고 코스닥이 600선 이탈할 시점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로 조금씩은 비중을 늘려가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화장품, 의류 등을 주목해서 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분석하는 이슈 칼럼 시간 이어갑니다. 각종 이슈들 가운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마켓 리더들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 김영진 대표와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뤄주실 주제가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도 만나봤지만 중소형주 급락, 성장주 투자 전략의 변화인데요. 사실 오늘 같은 그 장에서 딱 맞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은 뭐 610선이 벌써 무너지기도 하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작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급락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흐름을 좀 점검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도 업종 지수 자체 말씀하신 대로 2%대 하락, 거의 3% 가까이 내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업종 지수가 저 정도다라고 하면 한 종목별로는 말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교롭게도 실적 시즌하면서 10월 초부터 하락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신저가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52주 신저가로 놓고 보면 거래소가 123개, 코스닥이 127개. 이 정도면 시장 분위기 거의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10월 이후에 지수 업종 등락률을 놓고 좀 심각할 정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렇게 크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1.8% 어제까지요. 근데 코스닥 지수는 8%가 넘는 그런 하락이죠. 그리고 또 코스피의 중소형주 이 업종들도 사실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중형 업종이 6% 넘게 6.62%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소형주 6.49% 내렸는데 오늘 하락폭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업종 지수가 10% 가까이 내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하고 또 코스피 중소형 업종의 하락폭이 이 거래소 그냥 보통 대형주에 비해서 4배 내지 5배 정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배경 요인으로 기관 매도가 나오고 있다 아니면 신용장고가 과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 수급은 사실 후행하는 것이죠. 수급 그 자체보다도 수급이 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따져봐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접근하면은요, 이 상당수의 중소형주가
대시세를 2015년에 냈죠. 20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락 사이클을 진입한 것이고 이 하락 사이클의 막바지 국면에 진입한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하락 속도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적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엘리엇 파동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보통 5개 파동을 얘기하는데 하락 2파까지 나오면은 보통 투자자들이 인내가 좀 되죠. 기술적 분석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 하락 2파동까지 마무리되고 뭐 연장파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상승 초기 주가까지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공포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고 기술적 분석이 불가능한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중소형주 시대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또 하나 요인을 놓고 본다면 코스닥 시장 쪽은 분위기 탓도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약세가 좀 심한 이유가 업종 구성상으로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코스피 지수 주요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업종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금융하고 IT 업종 IT라기 하기보다는 반도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이쪽 두 업종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 시장을 좀 방어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금융이나 IT는 뭐 하고 있는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이 내린 업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업종을 본다라고 한다면 캐피털이나 벤처나 스펙 같은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거래소 흐름에 비하면은 맥이 좀 틀리고 좀 의미가 좀 퇴색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IT 업종의 경우도 사실 반도체 쪽이라기보다는 스마트폰하고 연결된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주가 흐름이 사실 천차만별이고 약한 그런 경우가 많죠. 반도체가 버텨주고 있는 삼성전자의 견조한 흐름하고 비교한다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코스닥 시장 쪽 보면 사실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 진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이 금융이나 IT 쪽이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하고 코스닥 쪽으로 가기도 약간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많이 심리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의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에도 너무 막연한 기대다. 결국 코스닥 쪽이 펀더멘탈 쪽이나 수급 쪽으로 앞으로도 약간 좀 더 고전할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굉장히 요즘에 많이 빠졌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공포 구간이고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게 형성이 돼 있고 펀더멘털이나 여러 가지 수급적인 영향에서도 훼손이 많이 돼 있다. 그리고 개선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거래소의 중소형주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퍼센테이지 보니까 낙폭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코스닥의 문제로만을 치부할 게 아니라 그 거래소의 중소형주도 같이 가서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힘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하고 거래소 쪽하고 보면은 지수의 흐름이 좀 많이 틀리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그런데 코스닥 시장하고 중소형주의 흐름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업종을 또 몇 가지 비교해 본다면은 이게 좀 단순히 코스닥 시장 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형 업종 자체의 문제다. 결국 중소형 성장주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흐름부터 파악하기 위해서 2008년 이후에 업종별 흐름의 표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인덱스 비교로 코스닥 지수하고 거래소 중형주 지수를 비교한 게 코스닥 지수가 아래쪽에 보라색 선이고 중형주 지수가 푸른색 선인데 거의 뭐 일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스닥 쪽이 더 안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거래소의 중형주 지수와 더불어서 중소형 성장주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업종 비교도 같이 첨부해 놨는데요. 거래소 음식료 업종이 붉은색 선이고 코스닥의 오락 문화 업종이 노란색 선입니다. 흐름을 보면 거의 이 네 개의 선이 방향이 거의 등락도 그렇고 일치하고 있죠. 단지 그 탄력에 있어서 음식료 업종하고 오락 문화 업종이 탄력이 조금 더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참고로 이 중형주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 보면은 GKL이나 LG생명과학이나 대상그룹 또 제약주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지금 흐름이 단순히 코스닥 시장의 약세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중소형 성장주가 큰 시세를 내고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음식료 업종을 저렇게 빨갛게 따로 표시한 이유는 그 시세 하락이 강했던 이유가 지금
중소형주의 약세 현상을 단순히 수급적 요인이나 돌발악재로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저렇게 대시세가 나타난 이후의 흐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그런 흐름이 악화되고 지금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도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코스닥 시장의 거래소 중소형주의 약세, 전체 성장주의 약세장으로 저희가 봐야 된다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주 자체가 꾸준히 약세장으로 간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락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이후에 중소형주 대시세가 아까 나타난 그래프를 봤죠. 그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상승률 자체가 업종지수로 놓고 보면 150%가 넘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을 보인 다음에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또 이러한 대시세를 낼 수 있었던 배경 요인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저출산 고령화, 저금리,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이런 저자 들어가는 것들이 글로벌 증시의 공통된 현상으로 이렇게 한번 작용이 됐었고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성장주에 또 중국 소비 관련주하고 미디어 엔터 이쪽이 좀 추가된 그런 흐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조정 양상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글로벌 증시 공통적으로 성장주 흐름 안 좋습니다. 이 S&P 헬스케어 지수를 놓고 봐도 고점 대비 13%나 내렸고요.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는 35%가 내리고 또 종목으로 보면은 제약주 대표로 볼 수 있는 머크 같은 경우도 10월 고점 이후에 10% 가까이 내리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바이오 ETF 보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내렸죠. 40% 가까이 내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S&P 바이오테크를 추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ETF가 저 정도 내렸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뿐만의 악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가 글로벌 성장주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2015년까지 저점 대비 보통 2배에서 아까 5배까지 나타나는 그런 대시세 이후의 조정이라고 본다면은 이 한미약품에서 인상을 실패했다 그것 때문에 내린다 이런 것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 주가가 대시세를 낸 이후에 하나의 그 흐름,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이 또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 이 자체의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성장주로서 단기 성장 가능성의 주가가 일단 반영된 다음에 일단락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중국 소비 관련주하고 또 음식료, 미디어 엔터 이런 사드 관련된 정치적인 악재를 자꾸 연결시키고 이러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 발생 이전부터 주가는 이미 대시세 이후에 하락세를 진입한 상태라는 것이죠. 아까 그 그래프를 봐도요. 사드 문제가 좀 더 빠르게 하락을 탄력을 키울 수는 있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 경제 성장률 저하나 또 자국 산업 보호하는 그런 충격도 마찬가지죠. 그런 전략들 또 현지 사업 진행에 있어서 불투명성 요인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이런 것을 주가로 표현되는 종목을 한번 고를 수가 있었는데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가 중국의 조인트벤처 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60%나 8월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8월 이후에 사드 이슈가 나타나도 주가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드 이슈보다 이런 펀더멘탈의 영향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도 감안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미 반영이 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중국과의 규제 리스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중소형주 주가 약세 요인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출산 고령화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의 환경 요인들이 약간 변화가 되고 있죠. 최소한 지금 금리 문제는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요인이 변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성장주가 조정을 받고 큰 시세를 낸 다음에 시세가 꺾이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중국 성장률 감안된 그런 중국 소비 기대한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주가에 반영된 그런 부분이 크다는 점 성장주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산업 사이클로 보면은 일단 성숙 단계를 진입하면서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위기다라기보다는 정상적으로 한 단계 주가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위치까지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이클상 성장주가 지금 조금은 성숙기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멈춰있는 그리고 조금 후퇴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11월 이벤트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내일이면 FOMC 회의 결과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 정도면 나올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 미 대선이 있고요. 여기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또 25일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있고요. 다양한 이
이벤트에서 대응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는지가 참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딱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이게 지금 절대 지수를 놓고 지금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타이밍을 고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좀 약간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변동성 지수 보면 VKOSPI가 오늘 하루 동안에 18% 급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언제 나타나는가 과거를 따져보면 브렉시트 이슈 때 이 정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를 지금 VKOSPI가 반영을 하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고 있을 때 막연히 접근한다라기보다는 수치가 안정화되는 측면으로 들어섰을 때 접근하는 게 맞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FOMC 이벤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뭐 별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이벤트는 사실 이벤트 그 자체보다도 그 이후에 금리 추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나왔을 때 금리가 단기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성을 지니는 레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레벨까지 빠르게 도달한 다음에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문제가 오늘 아무 문제 일이 없다라고 한다 한들 FOMC 문제가 묻혀있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금리 문제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대선이죠. 그때 이후에 접근할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시장 하필이면 그 다음날이 옵션 만기일이죠. 그 이후에 시장이 안정된다 그 가능성을 봐야 될 테니까 오늘 이후에 향후 일주일은 많이 피곤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서 그 이유를 보는 그런 타이밍을 노리는 투자를 좀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말씀하신 블랙 프라이데이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관련주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이클이 일단락된 그런 성장주가 또 소비 관련주하고 겹친다는 점, 그 점을 감안한다라고 놓고 본다면 이번에 접근할 때는 단기적인 접근, 결국 많이 내렸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한정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대선이 지나고도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뭐 소비 관련 또 관련주들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PM 김영진 대표와 함께 중소형주 급락 성장주 투자 전략의 변화와 이런 소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장마감까지 30분 정도를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 주보람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정말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낙폭이 굉장히 큰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80선이 지금 붕괴가 됐고 코스닥도 610선이 붕괴가 되면서 투심이 많이 더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장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우선 오늘 장 상당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외국인이 어제 샀던 외국인들이 다 어디로 갔나 싶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좀 많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좀 이슈를 좀 살펴보면 지금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았던 이유는 우선 미 대선을 앞두고 나서 트럼프 이슈가 좀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점유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점, 워싱턴 포스트 ABC 여론조사에서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사실상 힐러리를 앞섰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에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역시 영향을 받고 있고, 더불어 국내 지금 정치 이슈가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슈들이 지금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지금 지수를 많이 좀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좀 많이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좀 매도를 치면서 지수가 좀 하락을 했지만 기관이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지금 709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수급 주체가
지금 금융투자라는 점, 증권사들이 지금 단기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지금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 역시도 지금 코스피와 같이 영향을 받아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좋은 상황이라고 좀 보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지금 2.82% 빠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좀 상당히 힘들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외국인이 상당히 지금 많이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41억 원 정도의 지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많이 매도하고 있는 섹터를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섹터에 걸쳐서 많은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어떤 코스닥에 있어서 상당히 수급적으로는 좀 힘든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급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내외 불안감이 가중이 됐고 국내적으로도 이슈가 있고 국외적으로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투자한 것들을 좀 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투자를 좀 발을 뺐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속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다시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까? 우선 좀 다시 들어오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미 대선까지 지금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위험자산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네. 안전자산으로 지금 모두 옮겨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당장 반등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기금이 1조 원을 연내에 매입하겠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진 바는 없었잖아요. 그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빨리 나서준다면 좀 수급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기금이 1조 투자를 연내에 진행하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시총 1,000억 미만의 종목들에게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운용사 선정에서 조금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기금 수급이 조금은 늦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연기금 수급이 좀 들어와 준다면 코스닥 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기간 같은 경우에 100억 좀 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1조라고 한다면 사실상 100억씩 한 5개월 정도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줄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들어와 준다면 코스닥 충분히 반등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시기적으로는 아무래도 11월 말 정도가 우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같이 좀 투자를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 들어올 때까지 조금 지켜보는 게 어떤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죠. 11월 3일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지난 26일에 내일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있었는데 증시에도 부동산 부분이 분명히 반영이 되겠죠, 내일? 네, 분명히 반영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내일 부동산 과열 안정화 대책을 좀 발표를 할 텐데, 네. 지금 우리나라 경기를 이기고 있는 게 사실상 부동산 경기 건설 투자 쪽이고, GDP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최고치를 지금 계속 경신에서 이어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떤 경기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건설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내용들이 발표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우선 보고 있고요. 투자가 급감이 된다면 국내 경기 성장 모멘텀 역시 꺾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가능성이 낮지 않나라고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건설주들의 지금 좀 주가가 많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이미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 그리고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봐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주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내일 이야기했으니까 내일 모레도 잠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일입니다. 공식 발표되는 파리 기후협약 부분, 이 부분도 분명히 수혜업종이 생길 거란 말이죠. 기후협약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CO2 배출량 관련해서 기업들이 모두 배출량 관련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CO2 배출량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전이나 철강 그리고 석유, 화학 등 이런 업종에 있는 종목들 많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95개국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명히 배출량을 판매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파리 기후 협약이 힐러리의 정책과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힐러리 관련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힐러리 얘기 나왔으니까 어려운 게 지금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좁혀지고 있고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1% 앞서는 걸로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파리 기후 협약이랑 또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지금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이 공식을 좀 무효화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리스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보수적인 투자자라시면 미 대선 이후에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포트에 담으시되 좀 적은 비중으로 분할 매수 비중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짧은 손절 라인을 가져간다면 어느 정도는 조금 방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리 기후 협약 내일 모레 있을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뉴스에 움직였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먼저 한국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관련주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부각이 된 건데 미 대선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국내외적인 정치적인 이슈들하고 같이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파트론 어닝 쇼크 나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87%가량 줄어든 어닝 쇼크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나무가 미투원 투자 이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CJ그룹주가 된서리를 맡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직접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다. K컬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컬처밸리 사업까지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나오면서 그룹주들 일제히 낙폭이 큰 모습인데 이 이야기도 해볼 거고요. SK하이닉스 외국인 팔자, 외국인이 SK하이닉스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매도 물량이 많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낙폭도 큰 모습입니다.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중국 비트코인 1.8조 원의 거래다라고 또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자, 하나씩 이제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은 북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뭐 연평도 포격대나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조금은 다른 식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우선 미 대선에 대한 지금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같은 경우 국내에 지금 미군이 주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식을 좀 시견을 계속 견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영향을 받고 있고요. 더불어서 좀 더 첨언을 해드리면 사실상 국내 정치까지도 지금 국정이 사실 마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어떤 압박이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보도자료에 나온 바에 따르면 북한이 오늘부터 해서 3일 내에 탄도미사일을 좀 발사를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어떤 코스피나 코스닥이 하락하는 데 좀 일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방산주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빅텍이나 스펙코와 같은 지금 방산주가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이러한 점에서 좀 기인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빅텍 스펙코가 급등을 하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거나 뭐 핵실험을 했을 때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일 내로 미사일 발표 계획을 또 발표를 하면서 좀 정치 불안 상황을 북한이 참 이럴 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이럴 때 노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트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어닝 쇼크입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87%나 줄어든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기대치를 많이 하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주가도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파트론은? 우선 파트론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3분기 실적을 보면 뭐 연년 대비해서 지금 87% 이상 하락한 실적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사례를 좀 봤을 때 당분간 파트론이 좀 회복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서 지금 3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는데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이지만 4분기에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좀 갤럭시 노트 7의 이슈를 모두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에서 그런 것도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4분기 좀 실적이 더 안 좋을 것으로 우선은 좀 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우선은 관망세를 좀 유지를 해보자라고 좀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파트론과 더불어서 다른 좀 부품들을 바라본다면 네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배구조 개선 이슈도 있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삼성전자만을 바라보는 벤더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를 같이 비춰서 봤을 때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보유 비중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좀 짜서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다른 부품주들 역시도 재고 폐기 물량이 좀 나올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내렸다고 저점 매수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면서 보수적으로 그리고 가지고 계신 물건들을 조금씩 처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파트너를 통해서 이제 부품주들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엔 나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오늘 상승폭 다 반납을 했네요. 58,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52,000원까지 2.4포인트 하락까지 내려왔는데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선 나무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VR 쪽 관련해서 가장 기술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3D 뎁스 센싱 부분에서 상당히 글로벌리하게 MS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페이스북과 인텔 그리고 구글, 애플까지도 모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다만 지금 상장이 된 지 이제 좀 1년이 그 정도의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버행 이슈도 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안 좋았고요. 더불어서 오늘 나무가보다는 좀 더 미투온 쪽에 이제 지분 투자가 된다고 하면서 미투온이 좀 주가가 많이 강세가 되고 있는데요. 상한가네요, 지금. 네,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카지노 게임 쪽에 선두주자의 입지를 좀 다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미투온이 출시한 게임이 홍콩에서 지금 19개월 연속으로 1위를 계속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게임이고, 더불어서 나무가의 지금 기술이 좀 접목이 된다고 한다면, 나무가 같은 경우는 3D 뎁스 센싱을 이용해서 어떤 부가적인 액세서리 없이 손동작이나 사람의 인식을 이용자의 어떤 그 행동을 모두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 카지노 게임에 상당히 좀 접목이 된다면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AR, VR 쪽에 상당히 활용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부가적인 액세서리 없이 내가 하는 행동들을 모두 인식을 해서 VR에서 어떤 물체를 집을 수 있다거나 터치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가상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런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투온이 오늘 좀 상한가를 간 이유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에서 좀 같이 접목이 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상한가까지 가면서 현재 미투온 7,500원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미투온 지금 가격 어때라고 묻는다면 대답 어떻게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미투온을 좀 보기에는 사실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당장 접근하기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더불어서 지금 10월 10일 날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오버행 이슈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지금 6개월 텀으로 한 번 있고 1년 텀으로 또 한 번 발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지금의 주가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버행 이슈가 좀 끝난 다음에 접근을 좀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좀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무가와 미투온까지 두 종목 한 번에 VR 관련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CJ 관련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연일 뜨겁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현 정부 문학의 황태자로 불리고 있는 차은택 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CJ가 1조 이상 투자를 한 K컬처밸리가 차은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그리고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CJ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CJ 같은 경우는 좀 그룹 전반적으로 모두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CJ가 1조 이상 쏟아부은 K컬처밸리 사업에 차은택 개입 의혹이 지금 불거지면서 CJ 그룹주도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CJ 그룹주 지금 바라보기에는 다소 좀 힘들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지금 신뢰도 문제가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CJ 그룹주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비슷하게 좀 본다면 아무래도 한미약품의 사례가 좀 섹터가 달라서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같이 좀 비춰서 본다면 사실상 이렇게 신뢰도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증시가 좀 회복하기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CJ 그룹주 역시 지금 좀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시점이고요. 저점 매수나 이러한 시점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K컬처밸리와 연관된 사실 CJ만 연관이 되어 있지만 좀 더 의혹이 불거진다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관망세를 유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자체적으로도 1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도 분명히 무시를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더 수사 결과를 보면서 관망세를 이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CJ그룹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다 파란불입니다. 안타깝게도 다 파란불인데 SK하이닉스가 가장 시총 10위권 내에서는 낙폭이 큽니다. 지금 2.98% 하락을 하면서 현재 가격 4750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외국인 매도가 심상치 않죠? 네, 맞습니다. 우선 그동안 외국인이 샀던 물량들을 모두 반납해준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K하이닉스에 지금 기댈 수 있는 부분은 내년에 D램과 그리고 3D 랜드 부분, 경쟁력이 상당히 좀 강화되는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안전자산이 많이 선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회수했던 물량들, 사실상 SK하이닉스가 좀 고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좀 자금 회수 좀 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 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부 최순실 게이트에 좀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단이 두 개가 불거지고 있는데 그쪽에 약간 자금 유입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입되었다는 그 정황이 포착이 돼서, 좀 SK하이닉스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쳐주고 있고요. 다만, 지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사실상 SK하이닉스의 상승을 주도했던 건 외국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당분간 4분기 이후에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이게 투자하기가 어려운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가 D램 가격 폭등이다 뭐다 하면서 매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목표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선 좀 투자자분들은 혼란이 좀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우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반도체 가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정세가 좀 많이 어지럽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상승도 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7년을 넘어서 18년까지 본다면 지금 이런 애널리스트 제시하는 목표들이나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불거지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눌림목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대다수의 종목들이 안타깝게도 파란불을 보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빨간불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보입니다. JCN 시스템 이 종목인데요. 비트코인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장만 좀 괜찮았으면 훨씬 더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에요. 지금 6,000원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이 종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JCN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많은 테마주를 엮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좀 비트코인으로 엮이면서 바닥권에서 지금 3% 정도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지금 비트코인, 특히 중국과 연결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이 가장 많은 채굴을 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은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채굴과 관련된 칩을 개발하는 곳이 에즈락이라고 하는 태국의 지금 기업인데요. 이 지분을 JCN이 가지고 있다는 이슈로 지금 JCN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JCN의 관계 회사가 지금 이 에즈락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연결고리 찾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첫 번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연결되는 어떤 비중도 조금 작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사실상 지금 JCN이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유통입니다. 전반적으로 총판을 좀 맡고 있고 드론 쪽에서 유통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선 드론 쪽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보자. 비트코인 쪽은 아직까지 이렇게 좀 강한 연결고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JCN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내기주들 올해 지금 무더기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가 지금 2000선을 이탈을 한 데다가 1980선까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새내기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오버행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횡보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HCL 사이언스부터 해가지고 많이들 힘든 것 같은데요. 새내기주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선 새내기주 같은 경우에 사실 저번 주에도 좀 말씀을 살짝 드리긴 했지만 새내기주에 대해서 지금 너무 시장이 많이 과열되어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IPO 대회들이라고 해서 두산 바켓이라든지 GRT와 같은 기업들 좀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이 현재는 좀 고밸류를 받으면서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에 좀 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미 재평가를 받아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어떤 예전에는 많이 저평가된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모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서 올라오고 더불어서 좀
과하게 밸류에이션을 받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또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40개 기업들이 지금 상장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20개 기업들이 지금 모두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어떤 공모주에 대해서 새내기주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시각들을 좀 견지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내기주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쌍용 머티리얼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 머티리얼 대기업으로 인수된다, 이런 추진 소식에 상승세를 장중에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현재 가격을 보니까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고가는 17%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 가격은 13% 하락이 됐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이 상승폭 그리고 낙폭이 크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유치 소식에 일희일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지금 쌍용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매수자가 많이 없었던 상황에서 오늘 좀 제대로 이제 나왔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기대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쌍용 머티리얼 좀 매도가 될 것이다, 누군가 인수를 해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좀 딜레이가 되면서 수급이 좀 안 좋았던 측면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런 종목들 지금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어떤 기업들이 인수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사실상 심리가 많이 무너지고 공포가 이성을 잡아먹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많은 매도 물량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인수가 됐지만 이렇게 좀 주가 많이 빠지는 이유는 그 이상의 지금 기대감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나올 재료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빠지고 있는 것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쌍용 머티리얼 이야기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자, 이슈 종목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짚어드립니다. 별별 종목 시간인데요. 먼저 별별 종목 어떤 종목부터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오늘 건설주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건설주 중에서 좀 대린산업 좀 가지고 왔고요. 대린산업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좀 견조하게 좀 나아진 편입니다. 견조하게 좀 나아주었기 때문에 지금 하락폭이 이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1.67% 정도 지금 마이너스 하락폭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이제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일부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게, 네. 지금 국내 건설 경기가 좀 많이 좋지는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해외 시장을 많이 좀 봐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란 시장 쪽에서 지금 대림 산업이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대림 산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좀 차트를 좀 짚어드린다면, 지금 하단을 좀 터치하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좀 시장의 악재를 반영을 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하단 지금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급락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점 정도 한 2점 정도 드렸고요. 그리고 차트에서 별점 3점. 그리고 재료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2단 수주가 있고, 더불어서 기존에 수주했던 부분들이 저가 수주였는데 이러한 부분들 모두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료에서는 4점 드렸습니다. 차트별 3개, 수급별 2개, 그리고 재료의 별 4개, 재료의 점수를 좀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대림산업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별별 종목,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은 반도체 검사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엑시콘입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에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유니테스트가 있고요. 지금 상반기에 반도체 그 검사 장비들이 많이 좀 수주가 되었는데, 엑시콘이 좀 아직까지 안 나왔던 부분들은 경쟁사와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안 나왔고요. 네.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나올 것이고, 삼성전자가 지금 주요 고객사인데 내년에 최대 캐파가 좀 유지가 될 것을 좀 보입니다. 공격적인 캐파 증설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검사 장비가 나갈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더불어 지금 차트의 점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차트에서 좀 3점 정도의 괜찮은 점수를 드렸는데요. 지금 네. 바닥에서 이제 머리를 좀 들어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간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3점을 드렸고, 재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점을 드렸습니다. 차트 수급 재료 모두 별 3개로 맞춰 주셨습니다. 자, 별별 종목 함께 하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 별별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팀장님? 네, 마지막으로 좀 가져온 종목은 이제 한원 시스템입니다.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 자동차 쪽에서 많은 공조 시스템 쪽으로 많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역시 좀 차트를 보면 많이 하단을 역시 좀 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마이너스 3%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좀
지금 하단에 아직까지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하단을 뚫고 내려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차트에서 좀 안정세가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부 좀 지금 이 하락세를 뚫고 내려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수급이 일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러한 수급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사실 가장 중요할 텐데요. 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시장 쪽에서 가장 많은 모멘텀을 받을 것 같습니다. 히트 펌프 시스템이나 전동식 컴프레셔 중심으로 많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MS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한원 시스템이 여기서 좀 우위를 가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 전기차를 좀 제외하더라도 혹은 트럼프가 돼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연기 배선이라든지 온실가스 규제 이러한 것들 영향을 받지 않는 동사의 믹스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 제품들이 다 구성군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매출처 다각화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뭐 충분히 상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별 어떻게 주시겠어요? 그래서 차트는 3점 정도 주고요. 네. 그리고 수급은 3점, 재료 같은 경우 좀 4점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첨언을 해드리자면 규제로 인해서 뭐 필수 부품들이 계속 장착이 될 거기 때문에 재료에서 좀 4점에서 좀 높은 점수를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온 시스템까지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현재 시각이 3시 26분 12초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4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마감 예상 체결 지수 바로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더 많이 빠져 있습니다. 1974포인트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큰 저점인 것 같은데요. 일중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역시 2000포인트가 되지 않습니다. 고점이 1997포인트, 시가는 1995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계속해서 바닥을 확인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이 매수세에 나섰습니다. 1322억 원, 좀 많이 기관이 장 막판에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하려 했지만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가 컸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현물시장에선 326억 원 매도에 그쳤지만 선물시장에서 매도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수 하락이 컸고요. 개인 역시 1000억 원 이상을 하락장에서 내다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파란불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한국전력,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물산 모두 하락인데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장중 최대 낙폭보다는 많이 줄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이 되면서 41,000원 선이 무너지면서 3% 가까이 하락이 돼서 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160만 원대를 여전히 지켜내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시가총액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나 모두 파란불입니다.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현대모비스, 실적이 좋았던 현대모비스는 오늘도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 중국 관련주고요. 이런 날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낙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일 상승폭들 모두 반납을 하면서 3%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네이버 역시 2.7%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낙폭이 만만치 않습니다. 3% 이상 하락합니다. 604.94포인트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3.42%나 하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1중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중 차트 시가가 고가입니다. 624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장중에 낙폭을 조금 줄이는 듯 했지만 계속해서 바닥을 확인하면서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장이 마감될 것 같은 모습입니다. 바로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과 기관은 샀습니다. 개인은 73억 원, 기관은 268억 원을 샀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371억 원을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했다는데 의의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파란불인 가운데 메디톡스만 40만 원을 지키면서 500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장중에 강보합권이었는데 결국엔 상승폭 모두 내어줬고요. 카카오는 7만 원 선까지 위태위태한 모습입니다. CJENM, CJ 관련주들 오늘 차은택 리스크로 인해서 7% 이상 직접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는 로엔만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SK머티리얼즈, 바이로메드, 파라다이스, 컴투스, 파라다이스와 컴투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바뀐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모두들 하락폭을 커가게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1월 2일) 수요일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오늘의 장이 모두 마감이 됐는데요. 장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980선에서 마감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606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포인트가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엔 1980선 아래에서 지금 체결이 될 것 같은 모습들. 아무래도 장중에 낙폭을 많이 줄이지 못한 모습들을 양시장에서 모두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 정리 팀장님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지금 장이 마감되면서 코스닥이 좀 많이 주저앉았고요. 네. 코스피 역시도 1.42% 하락한 1978포인트 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개인이 1,000억 원 정도 팔면서 선전 물량도 좀 많이 나온 것을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개인들이 많이 판 섹터로는 아무래도 좀 봐드리면 좀 짚어드리면 대형주, 위재, 종합, 그리고 제조업, 운수, 장비, 서비스업 좀 많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다만 이러한 물량들은 지금 개인들의 물량을 기관들이 좀 많이 받아간 양상입니다. 금융투자에서 좀 많은 매수를 통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모두 저점 매수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합적으로 전기, 전자, 제조업, 그리고 금융업, 사실상 올해 초에 매수했던 물량들을 모두 지금 매도를 좀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코스피 오늘 하락이 좀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좀 대외적인 리스크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화 전략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코스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오늘 335억 원 정도 이제 매도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장중에 잠깐의 일부 매수세는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코스피와 같이 매도가 같이 좀 진행을 하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이 지금 우량기업 위주로 IT 섹터, 제조, 반도체 위주로 모두 매도를 하면서 그동안 샀던 물량들 모두 반납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폭이 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06포인트로 지금 마감이 됐는데 올 연 저점을 깨면서 공포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래저래 오늘 우리 장이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상황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까지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세용 멘토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외환시장도 굉장히 요동을 많이 칠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 동향부터 살펴주시죠. 네,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148원에 거래가 돼 0.79%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는 1% 넘게 상승하다가 1,150원을 에서 좀 약간 하회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이 터지게 되면서 다시 재투자를 하겠다, FBI에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지지율을 1%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제 소폭 팔았는데요. 그 부분을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영향이 미쳤다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게 된다면 추세상으로는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드리는 추세는 우상향이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의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꾸준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추세가 꺾이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내는 1,150원을 깨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일주일 정도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때 이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다.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된다면 시장은 다시 안정적으로 1,150원을 깨고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일 텐데요.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된다면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전 고점인 1,200원까지도 깰 수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어느 정도 간방세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엔화 인덱스를 보겠는데요. 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죠. 그 회의에서 구로다 총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로 디플레이션 심리를 불식시키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물가 목표치를 2년 안에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 정책도 새해 전망치 실현 여부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모멘텀이 실제로 2%로 향하는지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했던 인플레이션 모멘텀이 2%로 올라가는 방향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겠다는 건데요. 2%의 목표치를 두는 게 아니고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만큼 현재 일본의 장기 디플레이션을 흔히 말하는 회복하기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정책은 물론 재정정책하고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통화 정책만으로는 일본의 장기 디플레이션을 해소하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경제 수급 불균형이 완화를 이끌고 실업률이 낮아지고 그리고 물가 목표에 근접하는 시기가 앞당겨진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구로다 총재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같이 쓰고 같이 구조 개혁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최근까지는 구로다 총재가 이런 발언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의 눈치를 약간씩 보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이제는 할 말은 한다라는 뉘앙스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일본 정부가 그리고 흔하는 일본 은행의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엔화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소폭 상승해서 9,645포인트 0.1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제가 볼 때는 꾸준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본다면 바닥권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현재 올라가는 모습들. 그래서 제가 생각에 단기적인 고점인 9.800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당분간 지속이 될 것이다. 관망세는 있겠지만 그리고 엔화의 상승 기조도 조금 이어가지 않겠나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유가가 어제 같은 경우도 떨어졌는데요. 어제 일부 소폭 0.41% 정도 떨어져서 46.6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오늘도 떨어져서 46.30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떨어졌던 이유는 이제 주요 원인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오펙의 감산 합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오펙의 감산 합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꾸준히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오펙이 11월 총회에서 감산 합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감산 합의를 못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9월 29일 날 감산 합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되면 또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일부 오펙 회원국들이 감산 의사, 불참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만약에 46달러를 깨고 더 내려간다면 아마 감산 합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10월 원유 생산이 9월보다 1만 배럴 증가해서 1,120만 배럴을 기록을 했다고 이제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 나오는 원유랑 산유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유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사에서 이제 휘발유 수송 송유관이 이제 지난달 31일 발생한 폭발 사고로 가동이 중단돼서 오는 5일쯤 재개될 것이다라고 봤는데요. 이 부분은 유가를 상승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많이 빠지지 않고 있는 어제까지만 해도 많이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은 이런 매수세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가격대 46달러는 지키지 않을까라고 봐서 꾸준히 매수 포지션 가져가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천연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도 많이 하락해서 4.1% 하락을 해서 2.90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도 1.72%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고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최근에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같은 계절적 변동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2014년 같은 경우는 그 이상 한파 같은 경우로 인해서 제트기류죠. 이상 한파로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11월 달에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때가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2015년 같은 경우는 겨울이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재고가 늘게 되면서 천연가스가 1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모습들이 저는 보셨을 건데요. 최근에 이제 몇 주 동안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데서 나오는 뉴스들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재고도 증가도 있지만 따뜻한 겨울 때문일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또 뉴스를 보게 된다면 최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흔히 말하는 북반구에 있는 아시아, 동북아시아 쪽하고 그리고 미국의 동부 같은 경우는 이상 한파로 인해서 최근에 갑자기 추워졌던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제트기류 이상 한파가 일어났던 그런 거는 북극에 있는 제트기류의 변동성이 심해졌다. 이런 게 결과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가 돼서 나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거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계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천연가스 같은 게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또한 봐야 될 게 미국의 대선도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힐러리 같은 경우는 당선이 되면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에 이제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대체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 힐러리가 된다면 천연가스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이제 이런 부분이 약간은 멀리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최근에 트럼프의 강세로 인한 부분도 제가 볼 때 천연가스의 하락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호주 달러는 지금 현재 보면 호주 달러가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호주 달러가 상승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보면 기준금리의 동결 부분이 있었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은 호주 달러의 강세가 점점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6월 이후에 주요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 강력한 내리를 펼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호주 달러입니다. 아마도 호주가 세계 최대 철강석 수출국인데요. 이 부분이 한동안 침체되어 있던 상품 시장에 대한 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이런 인플레이션 멘트를 하게 되면서 호주 달러가 강세로 이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호주 달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호주 달러나 유가나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수 포지션 가져가시면 물론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좀 버티시고 가시게다 보면 제자리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호주 달러 이야기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투자 전략을 저희가 아직 안 들어봤나 봐요. 멘토님 투자 전략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제 약간. 괜찮아요. 들어야 돼요. 예. 했는데요. 투자 전략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 있다.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에 했던 멘트처럼 유가나 천연가스,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매수 포지션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봐서 아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투자 전략 요약해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의 김소영 멘토와 함께 했고요. 자, 이어서 내일의 주요 일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 4시에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내일 문화의 날을 맞아 휴장입니다. 정부는 내일인 3일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현지 시각으로 3일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BOE는 이날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정책금리 결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8월 기준금리 인하 후 금리 동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내 추가 인하론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지표 개선 시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각으로 3일 3분기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 속도치를 발표합니다.
또 같은 날 미국의 전미 공급 관리자 협회 ISM은 10월 비제조업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를 발표합니다. ISM 비제조업 지수는 서비스업뿐만이 아니라 사회 기반 산업, 소매업, 주택건설업, 금융업, 의료서비스업 등 미국 경제 90%를 담당하는 비제조업 부문의 경기를 반영합니다. 내일의 주요 일정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일부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일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면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나올 텐데 그러다 보니까 내일장 전략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아요, 팀장님. 네, 맞습니다. 우선 내일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FOMC 회의 먼저 좀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면 네. PSMI 제조업 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실업률이나 고용률 이런 것도 좀 체크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12월에 이러한 지표들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나 혹은 동결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워낙 다양한 악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탑다운 전략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바람업 방식으로 해서 종목들 개별 위주로 각기 여파를 좀 진행하자. 실적 위주의 종목들 위주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별적인 종목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관심 종목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별별 종목 중에서 대림 산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해외 건설 쪽이 좀 부진하지만 사실상 해외 건설 같은 경우는 이미 포화 상태고요. 예전부터 계속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안 좋아진다고 해도 계속 지속적인 MS는 좀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쪽을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텐데 사우디의 저가 수주가 이제 해결이 되고 적자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해결되면서 이란 수주까지 지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란 수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우선 재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더불어서 실적도 계속 개선이 될 것이고 미적공 PF 같은 것도 모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수의 의견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 현재가에서 바로 매수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2,300원이네요. 네네, 82,300원이고 좀 더 하락을 한다면 한 8만원 네, 초반대까지는 매수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한번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목표가가 93,000원이고요. 손절가 81,000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저희가 기간 이거 얼마나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 내년 예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올해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 초까지 좀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해외 수주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있을 전망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더 길게 보고 가셔도 되지만 지금 모멘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 연말까지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 한번 가지고 가봐라. 대림산업 내일의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과 함께 오늘장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1월 거래일 2번에 굉장히 많이 지치셨을 텐데 내일은 좋은 장 분위기가 연출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